저희가 공지를 미리 했다시피 이제 덕력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년 구독자와의 점심 식사를 가잖아요. 재작년에는 인상주의님과 작년에는 수백님과 가졌는데 매번 선정 방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스태프들이 덕력고사라는 걸 준비해서 이제 수석을 차지하신 분들께 저와의 점심 식사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정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덕력고사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십시오. 네, 정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자, 그 수백님과 인인상주의님 저희 VIP TV에서 기존에는 부자 TV였죠. 저희 최준철 대표님과의 점심 식사 기회에 참석하셨던 VIP TV의 팬분들이신데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 팬분들도 그렇고 최 대표님도 그렇고 투자와 자기의 이제 평소에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동기부여와 배움을 얻으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리에 모실 분을 어떻게 뽑느냐, 저희가 가치투자 덕력고사라는 것을 기획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사인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덕력고사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복귀를 끝내고 2024년에 대한 제 생각, 네, 전망이라고 하는 건 좀 거창하고 제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증시가 굉장히 고난도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리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2023년 초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악플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좋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과매도된 상태고 너무 악재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뭐 조금만 인플레가 완화가 돼도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즉 2022년과 2023년은 약간은 극단적인 면에서 시작했던,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예측하기가 수월했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의 그 순환에도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24년은 제가 여기다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뭐라고 단언하기가 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모호해진 게 작년 말에 이제 금리 인하 호재와 반도체 회복을 미리 땡겨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어찌 보면 이렇게 약세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럽다 할 정도로 미리 좀 그 땡겨 먹으면서 더 이게 판단하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쁠 것 같진 않지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어떤 제가 2022년이나 23년처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이제 난이도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한 2022년과 2023년의 한 중간 정도? 의 난이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 상황이 비슷하기로는 2019년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2019년이 어땠냐면 고용은 괜찮았어요. 근데 경기는 좀 침체였어요. 근데 인플레는 약간 완화되고 있었는데 연준이 보험적 성격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게 다 그냥 리셋이 돼버렸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재고 레벨의 차이는 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은 그땐 재고 레벨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고 레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빼고는 거의 2019년이랑 좀 비스무리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초하고 비교를 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이걸 또 뭐 과매도, 밸류에이션 이런 데서만 찾기에도 다소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론을 딱 내서 2022년이나 2023년처럼 점쟁이처럼 드리기보다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틀, 바라보는 틀을 제공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그림으로 다 축약을 해놓은 건데요.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 대
경기 침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맞붙는 시장이 될 거답니다. 거의 아마 큰 핵심 키워드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면 시장이 좀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가 크면은 시장이 다시 빠지고,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 상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고받지만, 그러니까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뭐 폭이 어떻게 될런지, 시기가 어떻게 될런지 이것까지 알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막 긍정론이 이제 득세를 하고, 긍정론이 긍정론을 또 낳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알고 또 세상이 무너진다 하고, 계속 이렇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대략 이거 두 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좀 밸런스를 잡고 중용을 지키면서 그때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가치 투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 해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 불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 불황을 너무 많이 반영한 낙폭과대 종목을 사자. 세 번째는 주주 정책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든지 회사 내부의 변화가 있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포착해서 투자를 하자. 요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 투자 해법이고요. 낙폭과대가 뭐 평균 회기로 돌아가거나, 혹은 불황을 뚫고 가는 산업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거나, 내재적인 변화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약세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 결국에는 잘 찾으면은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시장이기는 하다,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금리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인하돼서 제로금리 간다, 그게 아니고요. 금융위기나 코로나가 아닌 바에는 제로금리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방향은 명확하지만 이제 폭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장기채로 뭐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조금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지만 뭐 폭을 너무 과하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올릴 때는 물가지표로 지금까지 올려왔잖아요. 내릴 때는 물가지표 자체보다는 고용지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예를 들면 인플레가 2% 떨어졌으니까 금리를 다시 인하하겠지 이러면은 살짝 연준이 아닌데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건 좀 금리 인하는 이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경기 관련해 가지고는요, 보통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후행적으로 6개월 있다가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상반기 때 인하를 좀 한다고 하면 영향이 이제 하반기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시장을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좋진 않지만 미리 좀 땡겨서 반영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변수로는 이제 정치 이벤트가 어느 때보다 많은 해인데요.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뭐 줄줄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국 총선도 있고, 인도 총선도 있고요. EU 그 의회 의원 선거도 있고, 뭐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선거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노이즈를 일일이 해석하거나 뭐 하기보다는 그냥 노이즈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면 그때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써야지, 이 노이즈를 말 그대로 노이즈인데 파고들어 봐야 그냥 본질은 노이즈입니다. 대신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뭐 에너지, 2차 전지, 뭐 방산, 뭐 이런 쪽에 좀 발을 그쪽에 그 노출이 좀 있다고 하면은,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너무 선거에 일희일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올해는 바이 더 딥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과감하게 좀 사놓은 거, 그게 이제 모여서 수익이 되는 거지, 뭐 계속 우상향 한다든지 뭐 계속 우야향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사실 박스권에서는 바이 더 딥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초과 수익이 결정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024년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머니샷 건님께서 노이즈 오히려 좋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운님께서 은행주 3년째 투자 중인데 짭짤하시다. 그 은행주로 이제 김민국 대표가 작년에, 그러니까 은행주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차트 뽑아보시면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김민국 대표가 성적이 좋았던데 금융주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치코님께서 트레이딩을 감해야 하는 시장이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트레이딩은 사실은 뭐 시장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시장에서 뭐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그어놓은 가치선 이하로 노이즈가 나와서 떨어질 때 산다. 그 정도로 저의 제안을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24년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라방에 비해서 키워드가 확 줄었죠.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줄은 이유가 첫 번째는 좀 계속 이어지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면은 기존 아이디어에서 탈락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그만큼 추가되진 않았는데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새로 많이 추가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 없는 개별 종목 아이디어, 그냥 개별 종목단의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제가 올해 승부주로 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왔다 뭐 이런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때가 왔는데 이게 어떤 키워드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실은 지금은 제가 뭐 K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급적이면 전달을 좀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억지로 그거를 묶느니 그냥 개별 종목 아이디어가 대다수고 일단 묶을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로 보자. 그래서 좀 줄더라도 억지로 제가 채우지 않고 그냥 줄은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소외주가 각광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외주도 따로 제가 키워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넣지는 않고요. 그래도 소외주는 조금 꾸준히 보는, 예, 그것도 여기 적어놓지는 않지만 감안을 하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논쟁적인 대상이 되는 이제 K-팝인데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드라마랑 비교했을 때 IP에서 창출되는 뭐 수익이라든지 확장성 면에서는 K-팝이 더 우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K-팝 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뺐습니다. 빼고 그냥 K-팝에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K-팝을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해 폭이 많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위에 내놓는 아티스트라든지 아티스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예산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전엔 그거 왜 안 샀냐면은 좀 비싸기도 하고 좀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BTS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공백기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다른 K-팝 종목들을 보는데 참고 삼아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K-팝 종목들이 쭉 빠지면서 그때 이제 하이브를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하이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K-팝의 종목이 일단은 늘어났다는 게 이제 변화 중에 하나고 뭐 그 관점에서 이제 올해 계속 볼 텐데요. 올해 보실 세 가지 변화 포인트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뭐 중국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악재도 맞고요.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중국보다는 일단은 숫자는 일본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면 실적이죠. 실제로 구매력도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K-팝에 대한 팬덤도 크고 한 시장이고 또 리오프닝이 되고 그러면 콘서트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돈을 버는 시장, 숫자를 뽑는 시장으로서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있을 때 뭐 미국에 가야지 왜 일본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돈이고 미국은 이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잘해야 되지만 일단 일본에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성장을 담당하고 뭔가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멀티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논란을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공략을 하려고 아이돌 보면 이제 요즘 뭐 영어도 많이 하고 영어곡도 내놓고 그리고 곡도 좀 짧게 그리고 이지 리스닝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그 쟁쟁한 레이블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뭐 높아진 케이팝의 유산과 함께 뭐 미국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케이팝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앨범 판매. 사실 저는 뭐 한터 차트나 이런 것들이 뭐 참고 삼아 봐야지 사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막 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앨범보다는 이제 리오프닝이 된 상황이니까 음원 그리고 콘서트 요거 두 개로 축이 좀 이동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앨범이 빠지더라도 미국에서 음원 매출이 늘고 그 옛날에 음원 스포티파이 이런 데 올라가는 거 BTS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음원에서의 매출 그리고 콘서트를 좀 더 많이 해서 매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면은 업체 기업의 성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앨범 중심에서 좀 음원과 콘서트 쪽으로 특히 리오프닝 이후에 이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터사들이 공이 올해 연초에 이제 신인팀 데뷔가 많습니다. 신인팀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에 성장성과 수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성공 여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피크아웃 우려 기대가 사실 좀 크기는 했었죠. 그래서 오는 좀 불편함 단기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고 또 반대로 여전히 K-팝은 제가 또 올해도 소개를 할 정도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맞붙는 국면에서는 올해 연초처럼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 우려를 좀 불식하고 나머지 부문으로 매출을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 하에서 결국 K-팝 산업에 대해서 잘 알거나 혹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좀 더 균형적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변동성 하에서 K-팝 주식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주 투자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결과만 보면 쉬운데 왜 그런 짤 있잖아요. 이렇게 순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 함정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변동성이 심하고 기대감과 실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다 이겨내는 그 맥값을 다 이제 다 끝까지 맞는 사람이 최종적인 수익을 얻어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은 분들은 진짜 고루하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성장 투자를 하는데 그냥 순탄하게만 가는 게 성장주가 아니다. 늘 굴곡이 있다. 이것도 좀 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현실과 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뭐 K-팝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백카리아님께서 엔터는 MDD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엔터뿐만 아니라 좀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풍림하사님 맥값이라고 표현 제가 뭐 책에도 적어놨지만 저는 주식의 수익은 심리적인 혹은 변동성에 대한 그 맥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창출하기 위해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뭐 정말 마이너스 70% 다 빠져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네.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K-뷰티인데요. 드라마와 더불어서 에스테틱이 빠졌습니다. 사실 에스테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저러나 좀 실망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에스테틱이 빠진 이유는요. 이게 해외 확장으로 매출 성장 계속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불황형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소비 침체 영향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고가의 시술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쟁이 좀 격화되는 국면이에요. 이게 기술적 난도가 아주 높은 분야는 아닌데 이게 워낙에 돈이 되고 특히 소모품 같은 게 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해 놓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상반기 포함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잖아요. 확실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지금 화장품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K뷰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요. 처음엔 작년 초에는 색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색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색조가 왜 이거를 사고 왜 이게 지속성이 있고 왜 얘가 히트를 치고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딸의 파우치를 열어보더라도 명쾌하게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좀 놓쳤습니다. 이때 봤던 종목들을. 근데 어쨌든 이제 화장품을 그렇게 보게 됐고 그 와중에 이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이막이 열리고 있구나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인디 브랜드가 선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 이 뉴스에 다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뭐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불황형 소비 트렌드 하에서 이게 특유의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다 보니까 충분히 해외 시장 특히 주머니가 좀 얇은 10대, 20대들 상대로 해서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화장품 회사가 몇 개가 있냐면 화장품 회사가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개. 그러니까 3만 개가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 그리고 그것이 자극하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창의력이 보니까 가성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의력도 같이 갖추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셀레나 고메즈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제 브랜드로 제품을 팔잖아요. 인플루언서 중심의 유통망 변화. 과거에는 뭐 백화점 뚫고 뭐 세퍼러 뚫고 이래야 되는데 다 건너뛰고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좋은 기회가 한국 화장품 회사들한테 왔고 이 K뷰티가 이제 좀 장기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는 환경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히트 상품을 알아보면 좋은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가 히트를 치더라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OEM, ODM 그리고 용기 회사 혹은 뭐 수출 유통 회사 뭐 이런 쪽들을 저희는 오히려 좀 편안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심지어는 선크림에 들어가는 원료 회사랑도 미팅을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건 거의 화학에 가까워서 그 정도로 하여튼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일단 피부과 시술로 입문은 했어요. 근데 너무 고가잖아요. 계속 받기에는 부담되니까 비슷한 효과를 집에서 싸게 누려볼 수 있는 대략 한 30만 원대의 기기들 100만 원 넘어가는 기기는 사실은 이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고요. 사실 리주리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쓰고 있지만 가격에 저항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데카 프라임이나 AGR 정도의 가격대 앰플을 밀어 넣을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저는 적절한 홈케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요. 요것도 지금 관심사고 요즘 저의 피부는 이제 이 홈케어 디바이스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불황형 소비의 일환으로서 좀 또 이제 APR이라는 AGR을 만든 회사가 조만간 상장을 하거든요. 시장에 관심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뷰티 하면은 저희는 이제 화장품도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막이 열렸을 때 상장을 무지무지나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 폭이 넓거든요. 그 전체 화장품과 그리고 뭐 원료 회사들 특히 뭐 미국에서 요즘 선크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관련된 뭐 밸류체인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까지 요렇게 이제 K뷰티를 엮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방산 여전히 이제 이어가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성공적인 투자였는데 그리고 올 초에도 수익률 방어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회사에서 주는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각국의 정치 그 상황에 따라서 노이즈도 좀 많고 변동폭도 크고 분기별로 실적 변동성도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한국 무기의 가성비적인 탁월함은 여전하다. 그리고 각국 특히 뭐 러시아랑 뭐 그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동 이런 곳들은 재무장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1년 반짝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주가 워낙 컸으니까 기성은 잘 나올 거예요.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거고 결국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 수주를 얼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올라갈 텐데 지금 뭐 이게 이만큼 나온다 뭐 스케줄은 대략 알지만 단언할 수 없지만
추가 수주가 나올 개연성은 앞서 그 전술한 이유로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도 뭐 국제 정세도 그냥 짧게 끝나고 말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민한 이제 중국 소비를 턴어라운드로 이제 꼽아봤는데, 저도 이제 중국이 좀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2년 연속 틀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마저도 위축됐을 때 그때가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의미에서 중국 소비를 턴어라운드 키워드로 뽑아왔는데, 뭐 지금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넌더리를 내시고 지금 채팅창에도 이제 중국이 되겠냐, 예, 이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미국 분쟁부터 해서 부동산 위기부터 해서 지금 심지어는 뭐 ELS 홍콩 H 지수가 뭐 반토막이 나는, 사실 반토막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데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작은 이슈에 따라서도 그냥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작용이 세면 또 경험적으로 반작용이 좀 센 법이기도 하고, 뭐 중국 정부가 아예 뭐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아예 뭐 힘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고요. 방향만 좀 잘 잡고 기대치를 살짝만 넘겨줄 수 있는 것만 나온다면 그래도 반전을 뭐 완전히 포기할 수만은 없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희망이라고 하는 게 희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왜 어둠은 조금의 빛으로 이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반중 정서가 되게 심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소비자로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뭐 테무도 깔아 쓰시고 알리익스프레스 깔아 쓰시고 뭐 마라탕도 드시고 탕후루도 드시고, 사실 소비자로서는 본인의 효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도 저희가 뉴스상으로 접하는 거는 뭔가 그런 혐한 감정 때문에 이게 소비로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MLB도 광군제에서 지난 광군제에서 뭐 여전히 모자 1등 했고요. 그리고 뭐 오리온에서 나온 이제 알맹이 젤리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히트를 했고, 뭐 이랜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뭐 우리나라 게임도 뭐 계속 들어갈 수는 없지만 뭐 잘 되는 게임들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뭐 중국을 사자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를 잘 골라서 사면 되고, 그리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되고, 뭐 이런 그 순환적인 논리를 좀 더 갖춰보자, 이런 의미에서 중국 소비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림아사님, 멍거 형님의 알리바바 얘기하셨. 사실 지금 멍거 형님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이 없죠. 네, 꼭 종목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뭐 그런 시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네. 또 JA님께서 이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저도 뭐 그 이상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걸 주장하기보다는 뭐 기대치가 낮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로 조금 감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터디해볼 만한 주제, AI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VIP가 AI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김명국 대표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오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ES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ES 참관을 하러 갔고요. 제가 김 대표가 라스베가스 갈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기술 변화 좀 잘 보고하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 조직 내에 AI 공부 빡세게 한 애널리스트도 있고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라는 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수가 없을 거고요. 알파고가 AI에 대한 뭐 관심을 환기하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챗 GPT의 등장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 기계가 블루 칼라를 대체한 것처럼 이제 AI가 화이트 칼라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인터넷 붐이 불었을 때도
뭐 이거 가지고 테마주화해서 껍데기 주식 올라가 이랬던 거지. 나중에는 뭐 검색이라든지 게임, SNS 이런 걸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 꼭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펀더멘탈과도 관련이 있는 혹은 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공부를 좀 해보자.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네, 하다못해 공부하면은 뭐 저희 사업에서 AI로 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든지 어쨌든 저는 이 공부는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뭐 저희 뭐 하드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AI가 뭐 단지 테마주라서 뭐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접근이 되는 종목은 멀리하지만 펀더멘털리 관련이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좀 보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부사항인데요. 저의 당부사항은 올해 이제 정치에 해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테마주에 유혹당하고 휘둘리실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유혹을 뿌리치고 절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면 사실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이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쪽만 보시다가 정작 뭐 다른 데서 나타나는 기회들을 이제 놓치신 경우들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끊어야 될 부분은 좀 오히려 끊는 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주는 결국 끝이 좋지 않으니 수많은 노이즈가 탄생시킬 테마주를 좀 경계합시다. 예,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을 무시하지 마라인데요. 작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국장 비하 댓글입니다. 뭐 그렇다고 국장이 안 좋으니까 뭐 거기서 뭐 만들어낸 수익률 이런 거 뭐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나도 실패했으니까 뭐 너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겪은 부조리나 실패의 경험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걸로 뭐 다른 시장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뭐 장소만 바꾼다고 성공하느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이제 뭐 골프를 치는데 뭐 한국 골프장에서는 공이 잘 안 맞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골프장에서 공이 안 맞는데 미국 골프장에서 잘 맞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골프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스포츠고요. 본질적으로 사실은 투자도 본질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정작 실행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의 부조리나 뭐 사건 사고 잘못된 결정 이런 게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미국에 가서 하면 또 돈을 내면서 그 경험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 실패한 친구들이 주변에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장에 좀 머물러 있자. 왜냐면 우리가 일단 잘 아는 곳이고 그리고 투자하다 보면은 예측이 좀 안 맞고 저도 이제 예측하는 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측이 안 맞아도 이렇게 타격이 심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저평가된 시장이기도 하고요. 저평가된 종목이 많기도 하고 아울렛 같은 시장이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기 때는 또 미국으로 쏠렸던 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버넌스나 지배구조 이 부분이 속도는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SM의 창업자가 물러난다든지 뭐 주주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또 저는 MBK가 한국엔 컴퍼니 공개 매수를 시도한 거 이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모시아이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세대가 바뀌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고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되게 실감하고 있어요. 전 사실 되게 흥분이 되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보다는 변화하는 곳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여담으로 그냥 미국 시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예화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헨리 포드 2세라고 이제 헨리 포드의 손자인데 이제 헨리 포드사의 이제 사장이었거든요. 60년대에 주총을 했는데 그때 어떤 주주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 2세한테. 근데 헨리 포드 2세가 뭐라 그랬냐면 뭐 당신 몇 주나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60년대였고 그게 70년대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시키면서 변화에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고 특히나 80년대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 변화 가운데서 대표적인 뭐 피터 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선진화된 주식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변화에 동참을 하는 그런 시기로서 지금 한국 시장이 저는 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70년대처럼 그런 싹이 트여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변화에 좀 더 기대를 가져보자 라는 말씀으로 좀 당부사항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댓글 결산입니다. 저희 VIPTV가 기존의 부자TV에서 VIPTV로 브랜드를 바꾸고 2023년에 영상을 27개 업로드했습니다. 그중에 댓글 참여자가 720명이고요. 총 댓글 수가 대댓글 제외 1282개입니다. 대댓글은 물론 VIPTV 구독자도 많지만 저희 최준철 대표님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제외한 순 이제 구독자님들의 댓글이 1282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그리고 전체 좋아요 수는 4612개였고요. 저희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돈이 안 모일 때 듣는 노래가 최다 조회수를 106만 회로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제작한 노래인데 사실 노래를 통해서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돈을 들인 만큼 최다 조회수 사실 100만 이상을 찍어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100만 이상을 찍어서 그래도 역시 공들여서 만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되게 뿌듯했던 저희 유일의 이제 100만 조회수짜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후킹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재밌는 노래라서 한번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역주행도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2023년 댓글 결산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 시상식에는 6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상 시간보다 조금 오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시간 Q&A는 저희 라방의 전통인 만큼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빨리빨리 드리고 정프로님은 또 제가 놓치는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건 답변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또 보시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순서상 아까 초반에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네, 아까 사실 질문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와서 지금이 질문 시간이거든요. 지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 개별 종목 관련된 거는 좀 가급적이면은 네.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 관련한 질문은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고요. 매일 챙겨 보시는 데이터 루틴 있으신가요? 영상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일단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웬만한 건 다 그날 나오는 건 읽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하나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를 다 읽고요. 그리고 뭐 주간지도 하나 주로 이제 주말에 읽고요. 그 외에는 뭐 탐방을 하거나 컨퍼런스 콜을 하거나 저희 애널리스트랑 대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루틴입니다. 네, 그냥 하루 종일 거의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팍팍 넘어가는데 이게 종목 질문이 워낙에 조금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상 종목 질문은 답변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고요. 저희가 답변 드린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실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질문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용띠라고 하니까 36살이신가요가 있는데 36살이면 좋겠습니다. 48살입니다. 저희의 그 매매에 대한 이유나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국형 가투자 펀드 소프트 클로징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소프트 클로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많이 커지고 거기에 살만한 종목이 많이 안 보이면 소프트 클로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워낙 공룡 펀드가 됐다가 수익률이 저하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리차드 파인만 님이 아마 대학생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의 투자 대회는 너무 짧은 기간인데 가치 투자가 적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의 투자 대회를 그래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 트레이딩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사이드에서 기업 분석 보고서 어워드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가치 투자자라면 더 맞는 컴피티션이 아닌가 싶네요. 축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네. 그 저희 VIP TV 영상 중에서도 축구 포지션의 포트폴리오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국으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아들 때문에 간 거였고 저는 사실 야구의 팬이라기보다 사실 롯데자이언츠의 팬이라고 1992 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런 소소한 질문도 있네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까도 싶었는데 저는 뭐 공부하고 뭐 어떤 기술을 익히고 뭐 종목 다 좋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충분히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7시간 이하로 자면은 하기가 좀 버거워요. 7시간이요? 예. 그날 배웠던 거를 공부했던 거를 다 이제 자는 동안 장기 기억 저장소에다 집어넣고 새롭게 이렇게 이 맑은 정신으로 나와야지 뭐 리서치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할 텐데 저는 잠이 정말 중요하고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보다는 잠을 더 자는 게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지는 매경 이코노미 보고 있습니다. 26년째 보고 있습니다. 내수주의 미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내수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뭐 제품이 히트한다든지 거기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가미된다든지 그래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확장하는 회사를 사는 게 더 좋죠. 정부에서 공모펀드를 ETF 한다는 저희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펀드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거기 이제 매매하는 대상으로서 올라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꿈나무님이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 시 매출 외에도 참고해야 하는 지표와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줬네요. 그건 뭐 좀 케바케여서요. 네. 예. 뭐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소비자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2024년에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올 예정인가요? 많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네요. 일단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내용을 그 책에다가 많이 풀어버리는 바람에 준철스쿨의 주제를 선정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책을 꼭 읽어봐야겠네요. 지문이 너무 휙휙 가는 데다가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이 볼게요. 네.
뭐 저의 기업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라 하셨는데 일단 기업 운영 철학을 떠나서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맨날 잔소리하고 가서 조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우리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들에게 따지는 지표만큼 저희도 그걸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역할이 리더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관심사는 어떤 건지 궁금해 하셨는데 최근에 관심사는 사실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심을 하지 않고 삼양을 고른 이유를 알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삼양이 좀 더 해외 매출이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농심보다 클 거라고 봤어요. 농심 국내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는 전체 매출이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원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 아이템보다는 그 확장성에 더 주목을 했는데 당시에는 원 아이템 리스크를 더 크게 봤거든요. 삼양이 더 투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종목 사례지만 지나간 거니까 이제 얘기를. 네. 차트를 매매 시 사용하시나요 물어보시는데 차트를 매매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역발상 투자 저는 건설주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Q&A 이벤트 아까 1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료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라방을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기민하게 이게 질문을 잘 못 읽다 보니까 네. 이거 언제 한번 모아가지고 또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아쉬우니까 질문을 딱 3개만 한번 받아볼까요? 뭐 대학생 분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업계로 진출할 수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기준에서는 사실 시나리오 공모전에 시나리오를 보내는 작가처럼 하시는 게 저희 입사 확률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내주셔서 그게 눈길을 끌면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 학업 성취도라는 왜냐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긴 하지만 그걸로 뭐 학벌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살아온 궤적이라든가 학습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동아리에서 추천을 받는 왜냐하면 동아리에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하는 활동과 비슷한 걸 하고 그걸 어떤 실력을 검증받고 거기서 추천을 받는 친구라면은 적응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아리 출신들을 조금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배하시는 그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배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가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일과 가정 생활 간의 밸런스를 지켜나가는 대표님만의 팁이 궁금합니다.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평일에는 회사 일에 올인이고요. 주말에 이제 가정 생활을 챙기는 혹은 휴일 그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근이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족들이 다행히 이해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파생 질문 같은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는 얼마나 디테일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사실은 디테일도 중요하긴 한데 디테일보다는 좀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 투자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근거 이거 길거나 사실 디테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논리가 딱 와닿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만 하는 거는 뭐 그거를 중요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집어넣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다 웬만한 회사들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약간 저의 좀 관점을 바꿔 어떻게 이런 사고를 혹은 이런 걸 알아냈지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가 돋보이는 글을 좋아하죠. 네, 질문을 할까요? 꽤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퀴즈 정답자가 준비됐을까요?
자, 이제 저희 퀴즈 정답자 추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치투자 덕력고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준철 대표와의 식사 초대권이 걸린 가치투자 덕력고사 수석이 누군지를 뽑아볼 시간입니다. 10문제를 저희가 드렸는데 놀랍게도 10문제 다 맞추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분들? 네. 여러분이세요? 한 분이 아닙니다. 무려 3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뽑는 건가요? 네. 자, 이제 3분 중 정답자를 뽑아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 당첨자 누군지 한번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떨리네. 제가 만날 분이라서. 그렇겠네요. 네, 당첨자는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질문에 보니까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던데 실제 댓글에서도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여기에 대답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 짤을 보시면은 합격생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수험생은 이 질문을 한다. 합격생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하려는 게 그날도 있지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최대한 많이 해서 뭔가에 알게 되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능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어떤 한 섹터, 어떤 한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잘하고 어떤 기업이 잘 못하고 어떤 기업이 좀 독특한지 뭐 정도를 알게 되면은 능력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그리고 경영진의 성향 뭐 이런 것까지를 빠삭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될 양, 공부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버핏이 공부하는 방식인데 그 신문을 한 4종 정도를 읽으신다고 알려져 있죠. 그 신문을 읽는 이유는 뭔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능력의 범위를 심화하는 건 아니고 능력의 범위를 심화하는 건 이제 연차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그런 걸 테고요. 신문을 읽으시는 거는 세상 돌아가는 거, 산업 돌아가는 거, 그리고 관심을 끄는 아이디어, 관심을 끄는 산업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능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매일 루틴하게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뭐 정기 간행물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다든지 그걸 루틴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텍스트와 영상을 뭐 그런 게 너무 자유로운 그런 시대잖아요. 찾아본다든지 이런 게 진짜 공부일 거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 정도까지 해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골프로 비유하자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버디가 아니라 줄버디가 나와야 되고요. 줄버디가 나오려면은 정말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뭔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대신 하루의 한계는 있겠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많은 공부, 최대한 많이 하는 공부 한번 올해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희 라방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독자, VIPTV 구독자 분들이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마 공부펀드 가입자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많은 돈을 맡겼는데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뭐 조금 예외적으로 공모펀드 운용자로서의 각오를 한마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공모펀드 가입자가 8,000분이 넘으시거든요. 정말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모펀드를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뭐 저희의 리서치력 아니면 골라놓은 종목 혹은 경험에서 나오는 뭔가 통찰력, 뭐 가치 투자의 철학과 원칙, 여러 가지 이제 들 수 있을 땐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고 크게 보자면 인텔리전스와 인테그리티를 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리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키워가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텔리전스는 이제 저희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분석한 거, 그러니까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 이제 공부하다 생긴 뭐 통찰력, 오래 투자를 하면서 생긴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일 거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이제 배경이 될 겁니다. 인테그리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정성, 성실성 이제 이런 말인데요. 사실 성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회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한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실성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고객의 이해관계가 운용자로서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 가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될 거고요. 저희가 펀드 구조 자체를 성과 연동형 구조로 만들어서 성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사실 이해관계를 맞추겠다는 의미였던 거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자금을, 큰 자금을 펀드의 가치, 한국형 가치화 펀드에 넣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원칙도 지키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도 도출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지은 밥을 같이 먹겠다라는, 그게 결국에는 인테그리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덱스 펀드가 너무 이제 가격을 고착화하는, 뭐 시총이 올라가면 그냥 뭐 저평가 고평가를 따지지 않고 계속 사서 가격을 고착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또 액티브 펀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특유의 가격 발견 기능,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시장에 활력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2천억이 넘는 많은 자금, 저희 전체로 보면은 4조 5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맡고 있는데, 이 자금 고객들이 준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행동주의라는 형태로 주주의 권익을 지키고 회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런 때 또 사용해야 되겠다. 과거에 이 부분을 해태한 펀드들이 고객들한테 외면받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가 저희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공모펀드를 하면서 드는데, 제가 공모펀드 운용자로서 그리고 회사의 대표로서 저 이제 4명의 매니저들을 대표해서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키고 인테그리티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그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 부캐가 또 준철 쌤 아닙니까? 그 VIP TV에서 준철 쌤으로서 제가 알게 된 것들,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또 이제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깨닫는 대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 나눔도 계속 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라방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이 장시간 동안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한 해 아무쪼록 실력도 자산도 크게 쑥쑥 성장하고 불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용의 해 용띠로서 간절한 바람을 제가 표현하면서 오늘의 긴 라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또 부족하나마 지식을 나눴지만 대로 이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받아서 2시간 반 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 해 VIP TV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한가투 공모펀드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